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힘들었던 시대에 무너진 인간의 존엄과 짓눌린 일상을 보여주는 허준 작가의 대표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46년에 발표된 허준의 잔등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잔등, 허준. 장춘서 회령까지 20하루를 두고 온 여정이었다. 우로를 막을 아무런 장비도 없는 무게화차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어팽개친 오뚜기 모양으로 가로서기도 하고 모로 서기도 하고 혹은 팔을 끼고 엉거주춤 주저앉아서 서로 얼굴을 비비대고 졸다가는 매연에 쩐 남의 얼굴에다 건침을 지르르 흘려주기질과 차에 오를 때마다 때밀고 잡아채고 곤두박질을 하면서 오는 짝패이다가도 하루아침 호련히 오는 별리의 맛을 보지 않고는 한로와 탄진 속에 건너매어진 마음의 닷줄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알고 살기 힘든 듯하였다. 이날 아침 방과 나는 도립병원 뒤 어느 대단히 마음 너그러운 마나님 집에서 하룻밤을 드세고 나왔다. 아래 윗방에 단 2칸 집인데 센 문턱에 팔꼬뱅이를 붙이고 부엌을 내어다보고 주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늙은이는 이 집 할머니이신 모양이요. 손자가 30 될 것이요. 손녀가 있고 집으로만 한다면 도무지 용납될 여지가 있는 것 같지 않기도 했으나 이 집 주부로서는 역시 이날 밤 목당 강행가 가서 농사를 짓던 주인 동생의 돌아온 기쁨도 없지 않다고 해서 그랬던지. 오늘 우리 시동생도 지금 막 목단강서 나왔답니다. 하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비좁은 방임을 무릅쓰고 달게 우리를 들게 한 것이었다. 이 집 저 집, 이 여관을 기웃 저 여관을 기웃하다가 할 수 없이 최후적으로 찾아든 낯선 우리가 미안하리만큼 우리의 딱한 형편을 진심으로 동정한 것은 분명한 주부뿐이어서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찌뿌드드한 얼굴을 하고 못마땅하듯이 아래 윗방을 한두 번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생원과 같이 금생서 걸어오신 분들이랍니다. 서울까지 가시는 손님들이래요. 하였다. 그러고는 남편에게나 손님인 우리들에게 양쪽으로 다 같이 미안하게 된 변명으로 어쩌면 한 정거장만 더 갖다 주면 될걸. 개서 내려놔요. 이 밤중에 글쎄. 하고 혼자 혀를 끌끌 차며 할머니를 보았다. 남편은 마지못해지듯이 글쎄 우리 식구가 있으니 말이지. 하며 윗방으로 올라와 방바닥에 널어놓았던 것을 주섬주섬 거두고 게다 자기 자리와 동생 자리도 껴보았다. 이런 경위를 지남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안할 대로 미안하였고 고마울 대로 고마웠을 우리인지라 아침 부엌에서 식기를 개수물에 옮겨 담는 소리, 지피는 나무에 불이 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데는 더 자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깨끗이 가시지 아니한 피곤을 우리는 도리어 쾌적히 생각하며 주부에게 아이 가자값을 쥐어주고 동이 튼 지 얼마 아니 되는 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나선 것이었다. 방은 터지고 째어진 양복바지를 몇 군덴가 호았는데 오는 도중에 거의 검정이가 된 회색 춘추복에 목다리 지크화를 신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노타이 노모자의 목에 굿모닝 축군 조안 이란 붉은 글자가 간상해서 온 다리 수건을 질끈 동이고 나는 8월달부터 꺼내 입지 않을 수 없었던 흑색 서지 동복에 방에 외투를 걸쳤다. 길림서 차를 마시지 못하여 사흘밤 묵는 동안에 나는 무료한 대로 제법 영국 신사가 매일 법한 모양으로 넥타이만은 꽤 단정하게 맨 셈인데 그것도 이순이 가까운 동안을 만쩍거려 보지 못한 데다가 원체 빡빡 깎고 나선 중머리이므로 해를 가리자고 쓴 소프트가 얼마나 뒤로 떨어지게 젖혀 썼던지
방인에게 던지는 잔 광파가 무한히 흐느거리는 수없는 윙크로 그 짓이 어떻게나 유머러스하였던 것인가마는 짐작 못할 것이 아니었다. 지금 막 변소에 갔다가 일어서자니까 만돌린이란 놈이 제절로 들릉들릉 떨어져 내려오지 않소 글쎄. 방은 와이셔츠 소매 밖으로 풀자루같이 비어져 나온 북만의 군인을 위하여 만든 두툼한 털레일을 몇 벌론가 걷어붙인 위에다가 두 손가락을 발딱 젖혀들고 개딱지 집듯 집어 보인다. 집게발에 물릴 거나 같이 섬세하게 하는 그 거조가 실로 거대한 몸집을 한 그에게 대조적인 효과의 우스움을 아니 품게 하는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는 지난밤 금생에서 늦게 들어와서 요기하던 장국밥집 앞마당에 오자 절름거리기를 시작한다. 걸어오는 도중에 회령 가면 8시에 떠나는 차가 있다는 사람의 말을 고지 듣고 그 연락을 대기 위하여 20여리 길을 반달음질로 온 것이며 또 그의 발이 혹 부르틀 염려가 없지 않았던 것이며를 짐작 못할 것이 아니고 보건대 만돌린의 발생을 우려하는 그 한탄조가 짐짓 황당한 작심만은 아님이 분명하나 이런 요고가 없던 예전부터 술집 앞에 와서 절름거리는 그의 대의일랑 못 짐작할 것이 아니어서 여보 주리 앞에서 손빼를 해기고 기다리는데 다리를 절다니요. 하면서도 지난밤 그렇게도 회령수를 찬송하던 그의 얼굴을 바로 보기에 견디지 못하였다. 나도 사실은 술집 앞에서 절름거리고 싶은 충동이 없는 것도 아니요. 만돌린쯤에 이르러서는 벌써 문제도 아니었다. 그들의 동의를 지각해 온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은 이러고 있을 수 없다는 나의 대방침이 그에게 주울의 온천을 상기케 하자는데 불과하였다. 우리가 안봉선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는 이유로는 이쪽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경험자의 권고에도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여정을 청진이나 주울에서 절반으로 끊어가지고 일반 때를 벗고 가자 함도 일종의 유혹이 아닐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열흘이고 20날이고 주울에 푹 잠겨서 만주의 때를 뺄 꿈이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실현성의 여하는 불문하고 당장의 형편이 우리에게 그런 손의 주의에 빠져 있게를 못할 것만 같은 까닭이었다. 첫째, 돈이었다. 함경도만 들어서면 여비쯤은 염려 없다는 방의 말을 지나친 장담으로만 알고 떠난 길은 아니지만은 정작 와보니 교통상 불편으로 갈 데를 마음대로 가지 못할 것을 생각 못하였던 것이 잘못이요. 간다더라도 부모 형제라면 몰라도 그저 막역한 친구라고만 하여서는 오래간만에 만난 터에 딱한 사정을 입밖에 내지 못하는 정리의 일면도 없지 아니한 것이다. 추위도 무서웠다. 푸르댕댕한 날씨가 어느 때 서리가 올지 어느 때 눈을 퍼부을지 모르는 것을 아무런 옷의 준비도 없이 떠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길을 짤막한 방의 오보 하나를 가지고야 어떻게 하는가. 셋째로는 기차였다. 지금 형편으로 본다면 기차의 수로 본다든지 편리로 본다든지 닥치는 그 시각마다 극상의 것이어서 닥치는 순간을 날쌔게 붙잡아야 할 행운도 당장이 마지막인 것 같은 적어도 더 나아질 희망은 없다는 불안과 공포심도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하다간 서울까지 걸어간다는 말 나지. 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슴에 검은 조수와 같이 밀려들었다. 닥쳐오는 추위와 여비 문제와 고향을 까마득히 둔 향수가 나날이 깊어 들어가서 일종의 억제할 수 없는 초조와 불안이 끌어오름에는 그들과 다름이 없었으나 반면에는 만조에 따라오는 조금과 같이 아무리 보채어 보아도 아니 된다는 관점에 한번 이르기만 하는 날이면 그때는 그때로서 그 이상 유창한 사람이 없다 하리만큼 유창한 사람이 되는 나이기도 하였다.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 된 대로 또 어떻게라도 되겠지.
명확한 예측이 서지 아니한 채 이런 낙관부터 가지고서 계속되는 몇 날이고 몇 날이고를 안심 임명하였다는 듯이 지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방에게 있어서도 일반이었다. 나와 이 성질은 마치 수미를 바꾸어 놓은 가자미의 몸뚱어리 모양으로 노상 지척거리면서 태평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니고 주막에 앉으면 궁둥이가 질기고 누우면 5발, 6발 늘어나다가도 한번 정신이 들어야 할 때에 이르면 정거장 구내에 뛰어들어가 어느새 소련병에게 군용차를 교섭하기도 하고 또 날쌔게 화차에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나를 찬염을 위한 행동자라 할 수가 있다면 나는 관찰과 행동을 앞세운 채관자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내 항상 블랭크를 수행하는 찌푸린 궁상한 얼굴 대신에 항심이 늘 배어나온 것 같은 잔 광파가 흐늘거려 맞이하는 그 눈언저리가 이를 증명하였다. 그가 교제적인 것과 내가 고독적인 것, 그가 원심적인 것과 내가 내연적인 것, 그가 점진적인 것과 내가 돌발적이요 발작적인 것, 그가 행동적이요 내가 답보적인 것, 이곳에도 이 음양의 원리가 우리의 여행을 비교적 순조롭게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기차가 2정거장 가서도 내려놓고 3정거장 가서도 내려놓는 이 여행을 수없는 정거장에서 갈아타고 오면서 회령까지 오기로 친데도 몇 달 걸렸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방이 장국밥집 앞에서 절름거리기를 맞이 아니하는 동안에 정거장 방향에만 마음을 두고 있던 나는 폭격을 받아서 형에조차 남지 아니한 사람을 정리하느라고 쳤을 새끼줄 너머로 거무스름한 동체에 쭉 뻗어나간 긴 물상이 놓여있음을 희미하니 이슬 지떠남은 아침 연회 속으로 내려다보았다. 차가워.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방은 늘씬한 그 허리가 한 발이나 움츠러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어시오 이때 생긴 긴장미는 우리가 재우치는 걸음으로 정거장에 이르기까지 풀리지 아니하였다. 차는 역시 군용이었다. 자동차 장갑차 대포 같은 병기가 실렸음은 물론 실량인지 천막을 쳐서 내용을 가린 차까지 치면 한 30여 개도 더 될 차로 맨 뒤끝에는 서너 개 유괴화차도 달려 있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달라야 할 일이 없어서 그 세대 유괴차 지붕 위에는 벌써 빽빽이 사람들이 올라가 앉아서 팔짱을 낀 사람, 무릎을 그어 안은 사람, 턱을 받치고 앉은 사람, 머리를 무릎 속에 들이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끼고 덮이고 밟힌 듯이 겹겹이 앉아 있어서 어디나 더 발뿌리를 붙여볼 나위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함도 일반이었다. 입은 것, 쓴 것, 쉬는 것, 두른 것, 감은 것, 찬 것. 자세히 보면 그들의 차림차림으로 하나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겠건만 그러나 그들이 품은 감정 속에 두서너 가지 열렬한 부분만은 색별하려야 색별할 수 없는 공동한 특징이 되어서 그 가슴속 깊이 묻히어 있음을 알기는 쉬운 일이었다. 고개를 무릎 틈바구니에 받고 보지는 아니하나 만사를 내어 던진 듯이 완전한 체념 속에 주저앉은 듯한 중년의 사람. 그도 그의 두 귀만은 무슨 소리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여론은 한결같았고 또 한데 뭉친 것이었다. 그들 중에서 왔다 하는 소리가 한마디 들리자 지붕 위에 정착해 있던 군중의 수없는 머리는 전후로 요동하였고 위로 비쭉비쭉 솟아났다. 왁 하고 소연한 소리조차 와글와글 끓는 듯하였다. 보니 과연 대망의 화통이 남쪽 인도교 거더 밑을 지나 꽁무니를 내대고 물레걸음을 쳐서 온다. 우리는 이 경쾌한 조그만 몸뚱어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마치 예스가 아니면 노라도 뱉어주어야 할 경우에 이른 사내를 앞에다 놓고 애타는 웃음만 웃고 맴돌이질하는 연인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믿기지 않은 일거일동에 예민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그 밑빠진 거취에 실망하면서 우직하게 따라가지 아니할 수도 없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두서너 가지 색별하여 갈라나올 수 없는 감정의 열렬한 몇 부분을 가진 한 사람에 틀림없을진데 이 모진 연인으로 말미암아 물불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열광적인 환희와 동시에 1층 이상 정도의 초조와 불안과 그리고 얄궂은 체념을 동반하는 의구를 품지 아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하자는 웃음이며 어디 와서 머무를 맴돌이야. 나는 여러 번 역증이 나던 버릇으로 막연히 이런 소리를 가슴속에서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방이 장춘에서 가지고 온 증명을 들고 소련병에게 교섭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운명은 손길이 아니 보이는 바람과 같다고야 해야 할 것처럼 바람에 불리는 줄이야 누가 모를까마는 아침이 아니고는 어느 연로에 기쁨을 놓고 가고 어느 연로에 슬픔을 놓고 갔는지 더듬어 알기 힘든 것인가 하였다. 방에 천막친 차 언저리에 발뿌리를 붙이고 기어 올라갈 적에 차는 떠났다. 그리고 차 위에서 발 디딜 만한 데를 골라 디딘 뒤에 기립을 하여 몸을 돌이켰을 때 비로소 나는 철로 한가운데에 놓인 나를 보았다. 두 손으로는 무겁게 젊어진 류색의 들맷줄을 잡고 땅에 떨어지다 붙은 듯한 과히 젖혀 쓴 모자를 쓰고 두툼한 훌렁훌렁한 호신 속에 망연히 서서 바라보는 나를 그는 어떻게 보았을까? 그는 두 산의 사이에 벌어져가는 거리에 앞서 층일층 차에 앞서가는 걸로만 보이게 하자는 것처럼 뒤에 떨어지는 나를 향하여 섰다가 이렇게 된 형편임을 보고서는 다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달은 듯이 얼른 체념의 웃음을 웃어 던지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머리 위에서 휘저었다. 이때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상의 몸이 된 것임을 알고 그의 심증도 어떠하리라는 것을 나는 모를 수가 없었다. 나도 손을 들었다. 찬머리가 거더를 지나 커브를 돌아 차차 속력이 가해짐이 분명할 때 유발적인 이외 아무런 동기도 없이 올라간 내 손은 제 힘을 빌려 다시 무겁게 내려왔다. 이제는 완전히 홀로 된 것을 느끼며 철로에서 나와 폼으로 발을 옮겨 디딜 때까지 몇 개 붉은 글자의 행렬은 오랫동안 나의 눈앞에서 현황하게 어른거렸다. 굿모닝, 축군 조안, 굿모닝. 철로 한복판에 서서 진행해 가는 차를 전별할 때부터 별로 이 이별의 부당함을 느꼈음은 아니나 허물어지다 남은 플랫폼 위 한 구석 찬이슬에 젖은 돌판구 위에 륵색을 놓고 그 위에 걸쳐 앉았을 때에는 무슨 크나큰 보복이나 당한 사람처럼 방과 나와의 교유 관계에서 오는 인과에까지 생각이 이르러 그 여운이 새삼스러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감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내 생애의 성질로 해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혹 애걸하는 모양도 되고 혹 호소하는 자태로도 보여서 지저분한 후줄근한 주책 없는 인상을 누구에게나 주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어느 누구의 우위를 이용하자 하지 않았음에는 비단 방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서도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때가 없었다. 보복은 무슨 보복. 인과는 어디서 오는 인과. 나는 이 불의의 별리에 아무런 나의 죄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 혹 허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잘못됨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런 의식쯤에야 나의 고독에 대한 용력과 인내력을 집어삼킬 것까지는 못 되었다. 내가 부르르 털고 일어나서 때마침 우연히 타게 된 트럭 위에 몸이 되어 방이 탔을 군용 화차가 머무른 어느 소역을 반시간도 못하여 따라잡을 때가 오기 전까지에는 다만 세상은 무한히 넓고 먼 것이라는 느낌 외엔 운명에 대한 미미한 의식조차 없었던 것을 발견하였을 뿐이었다. 내 몸을 휩쓸어 넘어뜨리고 가려는 거침없이 달리는 트럭 위에서 일어나서
나는 허연 연기를 내뿜으며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는 방이 앉았을 화차를 먼 빛에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하여 한없이 내 모자를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200몇 리가 된다던가 300몇 리가 된다던가 하는 나에게는 천리도 더 되고 만리도 더 되는 길을 30몇 사람으로 만든 일행의 한 사람이 되어 나는 떠난 지 불과 서너 시간이 다 못 되어 청진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급한 그때 내 형편으로서의 불소한 금액이었다 하더라도 참으로 돈에다 비길 상쾌한 3시간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린 것은 청진을 한 정거장 다 못 간 수성이라는 역 앞 다림목이었으나 20리길을 남겨놓은 곳이라고 하는데도 바다가 있음직한 방향을 앞에 놓고 산으로 병풍같이 둘러싼 구획안에 검은 굴뚝이 수없이 불쑥불쑥 비어져 나온 것이 쳐다보이는 데서 우리는 떨어진 것이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청진까지 다 들어가면 자동차를 빼앗긴다는 운전수의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며 일변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가리켜준 대로 다림목에서 십자로 가로질러 달아나는 제방을 외로 꺾어 따라 들어가서 나는 동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처음엔 사실 나는 이 수성이라는 정거장 앞에서 내렸을 적에 한참 동안 서서 망설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만일 방탄차가 이곳을 통과함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볼진데 청진을 다 가서 그 피난민이 오글오글할 정신을 못 차릴 정거장이란 곳에 나가서 만나자느니 보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 닿는 차를 맞아서 타고 같이 청진으로 들어감이 좋지 아니할까. 아무리 목표지가 지척간에 와 닿았다 하더라도 20리란 길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차 지뚝거리기를 시작할 곤곤한 길손에게 이만한 트집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있었다. 째수를 가린다면 가령 제1목적지라고 나 밖에 하지 못할 목적지겠지만은 어쨌든 이 목표한 곳에 도달한 안심감에다가 지난밤 금생에서 떨어져서 회령까지 허덕거리고 뛰어온 괴로운 귀찮은 추억이라든가 오늘은 의외로 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나머지 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치욕이라든가 게다가 시장한 것이다. 이미 내 허기증은 도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어젯밤 이래 먹지 아니한 데다가 깨끗한 산과 청명한 계곡의 맑은 공기를 절단하듯 일로 매진하여 탄 차가 다사한 초가을의 광명을 헤치고 나아옴을 깨달을 때 생기지 않고는 못 베길 헛허증도 없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태까지 이러한 조건이 일신의 마음에 피대줄을 늦추게 하였으나 그러나 서서 아무리 휘둘러 본때야 역 앞에 인가라고는 일본인의 관사식 건축이 몇 개 뭉키어 건너편 언덕 밑에 연하여 놓여 있을 뿐 노변에조차 떡 한 자박 파는 데가 없다. 나는 군 입맛을 몇 번 다시었다. 그리고 방과 만나는 수단으로서도 이 편이 불리하고 도리어 위험성조차 적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였다. 방 타고 오는 차가 군용차이고 봄에 이러한 일 소욕에 설 일이 있을 것도 같지 아니하려니와 방과 내가 회령서 나눌 때 장차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하자는 의논조차 할 새 없이 참으로 돌연 떨어지기는 한 처지이지만은 방의 친척이 청진에 많이 산다는 것으로 열흘이든 20날이든 예서 때를 빼고 가자 한 우리의 담화로만 보더라도 청진에서 만나자는 것은 암묵한 가운데 일종 우리들의 약조가 되어 있다고도 할 고장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2인 삼각 선수가 발을 맞춰 가지고 떠나야 할 제1 목표지에 다름없었다. 그렇거늘 이 난시에 청진과 같은 대역에서 사람을 만나기 혼잡할 구참과 의구쯤은 문제로 삼을 것도 아니어서 방도 개서 만나고 밥도 빨리 가서 개서 먹고 열어도 개서 풀 결론으로 마음을 편달아야 떠나온 것이었다. 날은 유별이 청명하여서
어깨너머로 넘어간 綠색의 두 갈래 들맷줄은 발자국을 옮겨놓는 대로 불쾌함을 겉따르지 아니한 압박감을 줄 뿐, 물에 부풀어 일어난 것 모양으로 우둥퉁하게 생긴 아무렇게나 된 찔찔 끌리는 호신 밑에서는 어느덧 발가락과 발바닥 밑에 축축한 땀이 반죽이 되어 얼마간의 쾌감조차 가지고 배어 나온다. 자동차에서 내린 일행 중 몇 사람은 나남 가는 방향이라고 하여 오던 길을 바로 더 걸어가 버리고, 덜어는 촌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은 뒤에 4, 5인 혹 5, 6인씩 짝패가 되어 청진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뒤를 홀로 정군이 되어 나는 따라갔다. 나날이 유정하여 가는 마가을의 다사한 햇볕을 전폭으로 받으며 등에 진 綠색 밑을 두 손을 뒤에 돌려 받쳐들고 시가지를 가리켜 굽어가는 제방 위를 타박타박 들어 걸어가는 것이었다. 4, 5인씩 혹 5, 6인씩 된 짝패들 중에는 도중 제방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잔잔한 물가에 진을 치고 밥 짓는 준비를 하는 동안 벌써 세수를 하고 발을 씻는 패도 있으며, 해림에서 장춘을 거쳐 나온다던 젊은 농부 내외는 하나는 쌀을 일고 하나는 북어를 두들기는 것까지 한가한 햇볕 속에 샅샅이 탐스럽게 내려다 보였다. 이윽고 타고 오던 제방의 끝이 나는 데를 왔다. 제방 아래에서 깨끗 서서 무엇인가 밭에서 거두고 있는 농군을 불러 물으니 끝난 제방을 내려서서 가던 길을 곧장 가라고 한다. 이쪽 이 줄기로 해서 방축이 또 한 개 뻗어나간 기 배우지행 있어. 이 지를 따라가서 방축동이 넘어서면 갱맨다. 그 갱이 건너 또 저짝 방축 등대기로 난 질로 해서 넘어가매 난 지를 따라가 앞세. 큰 질이라곤 그것밖엔 없음맨다. 농부는 저쪽과 이쪽을 번갈아 가리키던 손을 내리고 겸사스럽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보니 지금껏 자기가 걸어온 것은 보강적 의미밖에 아니 가진 외곽 제방인 듯 하였다. 가리킴을 받은 대로 나는 끝난 제방을 내려서서 다시 제방 등을 넘어서서 강가로 내려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폭도 넓고 수량도 대단히 많은 청량한 맑은 물에 눈허리가 시근거리도록 가을 햇빛이 찬란하게 반사하였다. 나는 우선 짐을 내려서 綠색 안에 든 물건을 꺼내어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지었다. 남색 중국 호텔 위아래 어떤 구상 중의 그림을 위한 사생첩 2권, 천복이라는 내 이름이 씌어져 있는 동일기 1권. 꼭 11년 전 두 번째 동경 갈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불의 거죽과 호청, 호청 속에 쌓아던 헌 구두, 덜어는 짝짝이가 된 양말들. 그러고는 신문지에 둘둘 말아 남이 보기 전에 빨려고 하는 사루맞다. 아, 또 잊어서는 아니 되는 내 귀중품 보료, 함경도 말로 탄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들을 깨끗한 흰 모래 위에다 픽픽 던져서 놓고 뽑은 발을 물에 담근 채 사변에 앉았다 누웠다 한다. 너 만주서 이런 물 봤니? 못 봤어요. 남양서 회룡 온다고 하는 차를 타고 두어 정거장이나 지난 뒤에 연선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맑은 물을 턱을 괴고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길림 일에 단속적으로 동행이 되다 말았다 하는, 장춘서 적십자에 있었다는 젊은의 티가 나는 간호부와 몽릉에서 탔다는 12살이나 났을 수학생과의 시의 대화를 불현듯 나는 하늘을 누워서 보며 생각하였다. 살만한 자리란 자리는 다 빼앗기고 발 들여놓을 흙 붙은 데도 없어서 고국을 떠나 산도 없고 물도 안 보이는 황량한 회색 벌판에 서서 밭을 갈고 논을 일으키고 혹은 미천한 직업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리움이 이 두 어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시의 주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너 언제 또 들어가니? 다신 안 들어가나 봐요. 아무리 생각한데야
생활의 의미를 깊이 알 도리가 없는 소년의 압박과 고독과 공포의 오랜 습성은 아직 해방의 뜻조차 그의 가슴 속에 완전한 것이 못 되어 막연한 불안이 아직 그 입가에 퍼덕이고 있었다. 학교도 다 떼가지고 나와요. 이때 이 언제까지나 불안이 꺼지지 아니하는 소년의 떨리는 어조는 내가 지난해 겨울 북한에 들어가 있는 사촌 매부의 어린 넷째 아들을 나에게 연상케 하였다. 내가 보통학교를 졸업한 지 3년째 되던 해니까 진정으로 20년 전 매부는 아는 이가 있어 지금으로 보니 공주령 어느 근방에다 처음으로 만주짐을 부려놓은 모양이었다. 의지가 굴강하고 바르고 과감한 매부 일족의 고투는 15년 동안의 풍상을 겪어오는 동안에 반날같이 눈맞이기 나를 제법 만들어 놓기에 성공하였다. 위로 장성한 아들 셋은 배필을 정하여 덜어는 분가도 시키었고 시집도 보내었다. 근린에는 조선 사람 집이 수십 채도 늘고 예배당까지도 서게 된 부유한 촌이 되었다. 매부는 술도 모르고 담배도 모르고 잡기에도 재주가 없이 대체 이 사람이 일하는 외론 무슨 재미로 사는 사람인가를 모르리만큼 그저 독실만 하고 정직만 하고 오나만 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자기는 별로 이렇다 하게 내어놓고 다니지는 아니하나 누이는 예배당이 되자 100원이라는 그때로서는 막대한 돈을 기부까지 하여 예배당의 일을 적지 않이 부축도 해 왔었다. 매부는 물론 그런 것을 아니라 할 사람도 아니요 기라 하고 내세울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넉넉히 살아올 수 있던 그들 일족도 촌 전체 운명의 일부를 나누어지고 다시 15년 뒤 유리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 것이었다. 아는 사람을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 우연히 좋은 땅이더래서 도리어 그런 봉변을 당한 셈이 되었지. 알고 보니 반반한 데는 한 군데도 그런 변을 당하지 않은 데가 없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도 돌아다보지도 않을 도박한 곳에다 주저앉았더라면야. 풀 하나 날데없이 반반히 만져놓은 손때 묻혀 놓은 정이야 들었겠나. 벌써 쉰 고개를 몇이나 넘었을까 싶은 나이 알쏭달쏭해서 잘 기억도 되지 않는 나이 먹은 누이는 남편의 딸 뒤끝을 이어 손아래 사촌 동생을 보고 이렇게 언짢아 하였다. 그들도 일본 집단 개척에게 전지를 빼앗기고 살던 데를 아낀 사람들의 일족에 지나지 못하였다. 만척에 강제 수용을 당하고 북한에 온 지 5년째인데 오는 첫 해는 이걸 또 호미를 쥐고 낫을 잡고 어떻게 땅을 파자고 하나 하고 생각하니 어떻게 을신형 같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 한 해 가고 이태 가고 3년 가니 이제는 억지로 정 붙이려던 제 생각도 다 절로써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오는 것 아닌가. 그는 면면하였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누구를 저주할 줄을 아는 사람으로는 될 법을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렇거늘 그들과 함께 일족을 이룬 그들의 장성한 아들들이나 딸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막 한 말조차 쓸데없는 소린가 하고 뉘우쳐 생각한 사람처럼 말꼬리를 돌려 조선에 있는 일가 친척의 안부, 촌수로 할 수 없는 먼 원척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묻고 이 영감은 어찌 되었나 저 영감은 어찌 되었나 하는 끈끈한 그러나 그리움이 며칠 길 없는 물음만 한참 케어 물은 끝에 그런데 차차 한 해씩 나이를 먹어 가련하니까 인젠 그 바람이 딱 싫어집대. 봄, 가을 한참 때 부는 그 하늘이 빨개서 뒤집혀 들어오는 흙바람. 언제야 안 불었을 바람이련만 그 바람이 인젠 딱 싫어집대. 흙바람이 아니랜들 무엇하겠나만.
이제는 앞으로 목숨이라야 아마 흙될 것밖에 다른 것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하늘빛이 잿빛인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말에 막힌 것이 아니라 가래가 돋는 모양으로 그는 꽤 오래도록 쿨쿨대고 기침을 했다. 입만 한 지 얼마 안 되어 농부에겐 있을 수 없는 수화불량을 얻어 일에 20년 가까이 고생하여 오던 끝에 이번에는 또 기침까지 병발하여서 이제는 된 일은 아니하러라 하며 힘드는 농사는 아이들이 다 맡아서 한다고 하였다. 성장하여 취처하여 손자보고 일 잘하고 외도를 모르는 자기 자신과 호말도 틀림이 없는 진실한 아들을 둔 보통 무난하다 할 행복의 무슨 자랑 같기도 하고 또는 굴강한 의지에 엄호를 힘입어 별 감상을 드러내지 아니하려는 이 평범한 수레가 일종의 한탄 같기도 하였지만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 심저에 가라앉아서 흔들릴 길이 없는 한 방향으로 쏠리는 일정한 정서를 그 외 무슨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겠는가. 향수란 이렇게 근본적인 것일까? 나는 누워서 눈에 스며드는 높은 하늘의 푸른 빛을 마음껏 가슴에 물들이며 아까 제 방에서 떨어져 내려가 잔잔한 수변에 진을 치고 뭉겨 밥을 짓던 오붓오붓한 7, 8인의 일행을 문득 생각하였다. 매부의 일족은 어찌 되었을까? 이번 일 후에 응당 생각할 순서에 있었던 불행한 그들의 운명을 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새삼스러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 나는 다시 마음에 되뇌었다. 만일 그들이 무사할 수가 있어 동넘어 뭉겨 밥지는 저 일행들의 행색을 하고라도 어느 이 고토의 흙을 밟고 있다 하면 작년 겨울 소학교 2학년이던 어린 조카, 영하 40도에 쨍쨍이 얼어붙는 겨울 하늘 아래서 눈물을 얼리며 시보리길을 왕래하던 어린 조카, 그것이 너무 측은해서 어린 것에게 너무 과한 짐이 아니 되느냐. 그렇게까지 해서 학교에 안이 보내면 어떠냐. 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올 뻔한 것을 어른이나 아이나 그 밖에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의 얼굴을 쳐다보나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쟤들이 저러고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학교에 다닙니까? 하였었다. 춥고 눈보라가 치고 정배워서 못 가리라는 날에는 이 동네 한 30가오 되는 집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 좀 큰 놈들이 찾아와서 결석을 못하게 데리고들 가지.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제 날마다 하는 일이 금시에 생각나는 듯이 두 조마귀를 불끈 쥐고 오들오들 떨던 그 조카놈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면. 너 만주서 저런 하늘 봤니? 못 봤어요. 하는 문답을 하면서 토닥거리고 오는 것이겠나. 비로소 눈몽아리를 뜨겁게 함을 깨닫는 이러한 연상들 속에서 나는 조선이 그처럼 그리울 수가 없는 나라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때 물이 흘러가는 발 아랫방향에서 찰크닥 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다부지게 귓봉우리에서 맺어지는 바람에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서너 간이 될까 말까 하는 물 아래 견에서 궁둥이를 이쪽에다 대고 기역자로 꺾굽 서서 열심히 물바닥을 들여다보는 아이가 있다. 얼결에 보면 아인지 어른인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키 어려우리만큼 그 차림차림은 우스웠다. 진한 구릿빛으로 탄 얼굴과 윗도리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이 해를 받아 번쩍번쩍 빛났는데 희끄무레한 사루마따 같은 것을 아랫도리에 감았을 뿐이었다. 그는 막 찰그닥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상반신을 일으킨 내가 그것이 사람인 것을 포착하는 순간에 허리를 구부렸던 것이다. 만일 나의 몸을 일으킴이 몇 초만 늦었더라도 그 구부리고 섰는 형태만으로는 무슨 물건인지 물 가운데 박힌 말뚝이나 바위 판기로 밖에 심상히 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리만큼 그 차림차림은 의외의 것이 아닐 수 없어서
착각적으로 내게 내가 떠나온 이국인의 풍모를 연상케 하여 몇 번씩이나 몸을 소스라치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의 바른 손 대편에는 물 가운데 자기의 구부린 키보다 얼만큼 클지 안 클지 모르는 작대기가 꽂히어 있는데 이것도 그가 구부리었던 허리를 날쌔게 펴면서 그것을 빼어들고 물을 따라 띄엄띄엄 따라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짐작할 여유가 없으리만큼 그의 행동의 변화는 순간적이었고 돌발적이었다. 내려가는 물새를 따라 시선을 보내는 모양으로 그 머리의 뒤통수가 뒤로 차츰차츰 젖혀져 올라오는가 하였더니 벼랑간 허리를 펴고 물에 꽂힌 작대기를 잡아 빼어드는 동시에 그는 물을 따라 뛰어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뛰면서도 시선은 항상 노려보던 물 가운데에 쏠려 있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그 전체의 의미를 나는 대개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는 아마 한 칸통이나 이렇게 해서 뛰어내려 가다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물속을 열심히 응시하던 끝에 그제는 들었던 짝대기를 자기 자신의 시선이 몰린 물을 향하여 힘껏 던지었다. 찰그닥 하는 소리는 이때 난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고는 작대기에다가 전신의 힘을 집중하여 내리누르고 이리저리 비비대었다. 동시에 그의 희끄무레한 사루맞다를 두른 궁둥이가 영화에서 보는 남양 통인의 춤처럼 몇 번인가 좌우로 이질거리었다. 나는 이 모든 행동에서 그의 목적한 바가 완전히 달아여진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허리를 전 자세대로 펴며 작대기를 다시 빼어 들 때까지 주목하지 않고는 못 빼길 마음의 충동을 느꼈다. 그가 물에 박혔던 쪽에 작대기를 하늘을 향하여 치켜들고 금속성의 광휘를 바라는 작대기 끝에 박힌 거무스레한 물건을 뽑아내는 듯하는 거동을 나는 먼 빛에 보았다. 그 검은 물건은 소년의 손끝에서 꿈틀거렸다. 이때 나는 그 작대기가 금속성인 세 갈래의 삼지창으로 된 끝을 가진 것이며 그 창에 박혀 몸부림을 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첫 번 겨눔이 실패하였을 때 내가 그 소리에 깨쳐 일어난 것이며를 인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 것 너 하루에 몇 마리나 잡니? 륙색에서 꺼내어 모래 위에다 널어놓은 내 짐들 가까이 그가 삼지창 끝에서 빼어들고 온 물건을 팩 내던지고 다시 물러 들어가려 할 즈음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 뱀장어 하루에 몇 개나 잡어? 이처럼 재차 묻는 내 말에 그는 반마디 대꾸도 없이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물로 점벙점벙 더듬어 들어간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을 통째로 삼킨 듯한 시치미를 뗀 그 거만하고 초연함이란. 잔소리 말고 널랑 잡아놔던 그 고기 지키거나 있어. 하는 걸로 밖에는 아니 보인다. 과연 모래 위에 팽개쳐 놓고 간 그놈의 고기가 곤불락일락 뛰기를 시작한다. 삼지창 끝에 박혔던 장어의 대가리는 옥신각신 진탕으로 이겨져서 여지없이 된 데다가 뛰는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온 부분이 모래와 반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장의 동물은 그 전신 토막토막이 전수의 생명이라는 듯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였다. 제가 얼마나 뛰랴, 뛰면 무엇하랴 하고 얕잡아 보고 앉았는 사이에 여러 수십 번도 더 툭툭 거리기질을 하는가 했더니 어느덧 물 언저리까지 접근하여 가서 한 번 더 뛰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잡아다 놓은 고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번에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 반만치 구부리고 역시 그 물밑만 노리고 있는 아이는 아무리 보아도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혹 고기를 잡으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중 편리한 장소를 찾아 잠깐 들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하나는 양보를 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들은 채 만 채도 아니하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그 오만한 태도에는
충분히 양해가 갈 만한 이유가 서지 아니한다. 괘씸하여 내버려 둘까 하는 생각도 났다. 그러나 부르튼 듯이 입이 불쑥 비어져 나온 14, 5세밖에 아니나 보이는 이 소년의 행동은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탐색적인 논란의 태도를 갖게 하기에는 너무나 직선적인 굵기와 불올 만한 열렬함이 있었다. 자아 중심의 황홀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나 자신의 이때 너무나 직정적인 일면을 자수하듯 일어나서 한 번이면 알아볼 마지막 고비를 뛰어넘으려는 동물의 중동을 잡아올려 전 자리에 팽개쳐 버렸다. 목숨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목숨에 대한 본능적인 강렬한 집착, 그리고 그 본능의 정확성은 놀라리만큼 큰 것이었다. 곤불락일락 쳐보아서 전후 좌우의 식별이 없이 그저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맹목적인 발동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단말마적 운동이 그려나간 선을 따라가 보면 그것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찾아야 할 방향을 의례 지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부가 전면적으로 으깨어져 나간 나머지는 그저 고기요, 뼈다귀요, 피일밖에 없는 생명이 어디가 붙었을 데가 없는 이 미물이 가진 본능이라 할는지 육감, 칠감이라 할는지 혹은 무슨 본연적인 지향이라 할는지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한 강렬하고 정확한 구심력, 나는 무슨 큰 천리 단초나 붙잡은 모양으로 흐뭇한 일종의 만족감을 가지고 동물의 단말마적 운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천리의 실증 운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어 번 더 그 실종자의 뒤치다거리를 안위해 줄 수 없는 동안에 소녀는 제2의 소획을 들고 올라왔다. 길이는 뱀장어의 3분의 1이 될까 말까한 대가리는 불룩한 것이 빛까지도 보가지 같고 꼬리는 빨고 빳빳하고 날카로웠다. 역시 대단히 빳빳할 것 같은 날고지가 2개 아금지 좌우에 붙어있는 맑은 산간 개수에나 흔히 있을 듯한 날쌔게 생긴 생선이었다. 물으니 소녀는 비로소 무엇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 대답을 역시 확실히 기대할 수 없었음에 기인하였던지 맨 나중으로 무슨 까기라는 2음만 분명히 붙잡을 수가 있었다. 너 어디 사니? 소녀는 턱을 들어 돌려서 강 건너 제 방 너머를 가리킨다. 고장을 이름으로 가르쳐 들었기로니 소용이 없을 것이라 대개 이만한 정도면 충분한 만족이었어. 너 저거 파니? 먹니?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얼마씩 받니? 한 마리에? 목전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내 질문은 차차 실제적인 대로 들어갔다. 5원씩. 또 이건? 나는 아직 소년의 손에서 땅 위에 내려놓이지 아니한 그 무슨 따기를 가리켰다. 이건 안 팔고 집에서 먹고. 부르튼 듯이 부풀어 오른 그의 입술 끝에서는 열었다 닫히는 때마다 반말이 아니 나오는 때가 없었다. 아까와는 많이 달라져서 더러 녹진녹진한 데가 그 태도 가운데 엿보이는 반가움보다도 이것은 나에게 잊어버렸던 내 더 큰 그리운 고혹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오래된 고혹에 저절로 끌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느끼며 하루 몇 마리나 잡니 저런 건? 너더된 마리도 되고 11마리 된 적도 있고. 너 여기서 그거 하나 구워주지 않으련? 저 풀 뜯어다가 불로 와서. 풀을 뜯어다가요? 이상하게도 갑자기 공손한 말을 쓰고 부드러운 어종가 하였더니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난 소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뱀장어가 한 마리에 얼마 하는 것이나 무슨 딱이라던 것이 하루에 몇 마리 잡히는 것이나 또는 나의 시장기가 견디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니었으나 전쟁 이래 처음 안겨지는 고국 산수의 맑고 정함과 이 맑고 정한 물을 마시고 자라나는 사람의 잡티가 섞이지 아니한 신선한 촉감이 혼연히 일치가 되어
나의 마음을 건드림은 심상한 것이 아니었다. 뱀장어며 딱이며 또 그것들을 불을 놓아 구워 먹자는 것이며가 다 이 희끄무레하게 거슬대기 밖에는 아니 될 헌 사루마다를 걸치고 진 구릿빛 얼굴에 앞가슴이 톡 비어져 나온 발가숭이 소년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반말 짓거리를 하며 그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검은 눈동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면 하는 욕망밖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언어는 내가 소년에게 건네놓고 싶은 한 미약한 인대에 불과하였다. 만일 이 인대가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반말 짓거리의 대화인들 도리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랴. 소년이 가진 여러 가지 가슴이 쩡해 들어오는 감촉에 부딪힐 처소에만 놓여 있을 수 있다면 잠자코 묵묵하게 앉아서 건너다 보고만 있음이 더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기에. 그러나 소년은 그의 행동적이요 감각적이요 직절하고 선명한 다시 군대가 생길 여지가 없을 성품이 나의 부질없는 희망을 받아들일 사이가 없다는 듯이 사라지고는 오지 아니하였다. 나는 속이 빈 륵색을 거꾸로 들어 안의 먼지를 깨끗이 털고 모래 위에 꺼내어 바래던 보료며 화복이며를 역시 깨끗이 털어 주워 넣고 떠날 준비를 하였다. 방이 탄 차가 와 닿았는데도 내가 가지 못한 걸로 해서 못 만나지나 아니할까 하는 조밀조밀한 의구도 갑자기 가슴에 습내하였다. 챙긴 륵색을 이어 지고 입었던 양복에다 양말, 호신 같은 건너가서 신어야 할 떨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싸서 한아름 안고 모자는 쓰고 사루맞다 바람으로 나는 물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물은 깊은 데로서 정강이를 너물락 말락 하였으나 물살이 세고 찬 데다가 퍽이나 넓은 강이었으므로 건너편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올라섰을 때에는 발바닥이 오그라져 들어오고 몸에 소름이 돋고 속으로 와들와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나는 모래를 디뎠던 맨발 바람으로 축동 등골에 올라가서 개서 다시 륵색을 내리고 한아름 안았던 양복을 내려놓고 입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였던 청진의 전 시야가 거리를 에워쌌을 산허리를 중심으로 일부분 완전히 건너다 보였다. 쑥쑥 비어져 나온 공장의 굴뚝들과 서로 제가끔인 그늘로 덮인 건물들 때문에 산이 내려다보고 있을 바다는 아니 보였지만은 짜릿하고도 짜릿짜릿한 마가을 햇볕 아래 그 상반신을 바래고 있는 산 중복의 경관은 유난히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언제 싸움이 있었더냐는 듯이 서로 손을 내밀어 잡아당기고 붙들려 떨어지지 않게 부축하고 떠받들려 오복하니 연락이 된 수없는 인가와 인가. 오직 이 중에서 하나 마음을 선뜻 멈추게 하는 것이 있음은 다리목에서 처음 뚝으로 걸어 들어올째 먼 발에서 본 한 채의 붉은 2층 벽돌 집이었다. 그것이 먼 발에 무심히 보았던 탓으로 속이 타버려서 아래층도 위층도 없이 된 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겁겁대기만인 것인 줄은 몰랐었다. 불이 났나? 혹 폭격을 당한 것이나 아닌가? 그러나 한 개의 피난 노상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나에게 이것을 단순한 화재로 상상할 수 있는 유유한 기회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재화로 연결하여 생각함이 첩경인 특수한 처지에 나는 서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로 저런 산말랭이에 동떨어진 외딴 집인데 폭격은 무슨 폭격이람. 대견한 무슨 군사상 관계 집도 아닌 듯한데. 그리고 생각하면 그 집 한 채만 복판으로 명종을 했다는 것도 공교스러운 일이요. 또 했다더라도 속만 말쑥하게 맞아 없어지고 겉껍데기가 그렇게 묘하게 남아있을 리도 없을 것 같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나는 모래가 말라서 부슬부슬 떨어지는 발을 손으로 말짱하게 비비어 닦고 양말을 신고 일어서려 하였다.
이때 축동 아래로 카키빛 목으로 된 새 군인복에 집신을 신고 더부룩한 맨머리로 덮을덮을 강을 건너 넘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옷이 대단히 큰 모양인 것은 몸에 훌렁훌렁한 것을 저고리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린 것이 손목과 발등에 희게 나덮인 양복 안으로만도 알 수 있었다. 바른 손에는 지게 지팡이인지 끝이 갈래가 난 몽둥이를 쥐고 왼손에는 소 천엽 같은 거무스름한 거스러미거나 또는 무슨 생선 같기도 한 흐늘흐늘하는 것을 버들 가지인지 무엇인지에 꿰어든 것이다. 그가 강을 건너 모래판을 지나 축동을 밟아 올라옴과 동시에 그의 두 손에 들렸던 소지품이 천엽도 아니요, 지팡이도 아니요, 내가 상상하던 모양의 생선도 아니요, 실로 아까의 그 더벅머리 소년이 가졌던 삼지창에 그 소액물들의 틀림없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의 너무나 갑작스런 변모에 나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가 동등에 올라와 나와 같은 지면에 서서 고개를 들고 나에게 일면을 던졌을 때 그는 나의 휘둥그레지는 눈을 다시 한번 건너다보고 싱긋 웃었다. 그는 아까 강에서 고기를 잡던 때 자기의 행장이 괴상하였던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었고 지금의 이 도련한 번듯한 차림차림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내가 또한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듯하였다. 이러하거늘 거기 대해 더 캐어 물을 것이 없음을 안 나로서도 또한 기이한 질문이 가슴 한편 구석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누를 길만은 없었다. 나는 무슨 묵게나 있었던 것처럼 묵묵히 소년의 뒤를 따라 제 방을 내려왔다. 소년은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였다. 너 여기 비행기 많이 왔었니?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고는 풀지 못할 바로 직전에 생긴 의문이 덩어리가 된 채 가슴 한편 구석에 뭉키어 있었다. 많이 왔어요. 소녀는 나의 말에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는 모양으로 이번에도 이상하게 실이 정중한 말로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을에 따라야 할 나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내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저기 저 사늘이 벽에 벽돌집 있지 않니? 꺼멓게 타서 껍데기만 남은 저 2층 집 말이야. 거 뭘 하던 집이냐? 학교야요. 소년이 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정해놓지 않은 것은 나의 다행한 정확한 감정이었다. 나는 방향을 가리키기 위하여 들었던 손을 내리고 다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학교가 왜 타? 거기도 폭탄이 떨어졌던가? 아니요. 일본 놈이 불을 놓고 달아났지요. 왜? 나는 나 자신 놀라리만큼 갑작스러운 높은 어조로 물었다. 학교인데 왜 일본 놈이 불을 놓고 달아나? 약이 오르니깐 불을 놓고 달아났지요 뭐. 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서슴지 않고 불쑥 비어져 나온 이 약이 오른다는 대답은 과연 조략한 것이었으나 신선하였고 직명하였고 그 자체로부터 완결된 것이었고 그러므로 또한 청량하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약이 올랐겠지. 하하하. 소년이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쓴 소복하고도 함축이 많은 이 청량한 표현에 나는 막혔던 가슴이 시원히 터지도록 웃었다. 웃었으나 흥분 상태에 돌입하기를 비롯하였던 증오의 불길은 미처 꺼지지 아니한 채 가슴 한모퉁이에 남아 있었다. 다만 그것이 연소하여 충분한 불길로 발전하기에는 지금 자기와 함께 곁따라가는 소년의 그 싱싱한 품성이 나로 하여금 한시도 다른 길로 삐어져 나가기를 허락지 않는 자극적인 것이었고 또 강인한 것이었다고도 할 것이었다. 나는 창자 속에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웃음을 웃고 난 뒤에 소년의 이 강인한 촉지가 언제든지 한 번은 내게 능동적으로 와 작용할 날이 있을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면서
소년과 몸이 스칠락말락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일부러 잠자코 걸어가고 있었다. 내 묻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대답은 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탁 풀어져서 들어오지 못할 어느 종류의 경계와 의혹이 잠재해 있는 것을 나는 소년의 흘깃흘깃 곁눈질하는 그 안색에서 엿볼 수 있는 까닭도 없지는 아니하였다. 과연 소년은 내가 질질 끌고 오는 호신을 새삼스럽게도 내려다보는 듯하더니 정면으로 다시 내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만주 어디서 오십니까? 나 장춘서, 예전 신경이라고도 하던데. 네, 신경이요. 시방은 신경이라고 안 그러고 맨 처음 가지고 나왔던 이름대로 장춘이라고 도로 그러게 되었지. 신경이란 뜻은 새 신자, 서울 경자, 새 서울이란 말인데 예전 중국 땅이던 것을 일본에 빼앗아 가지고 제 맘대로 만주국이란 나라를 세웠다 해서 그 새로 된 나라의 서울이란 뜻이지. 그러게 지금은 만주도 만주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동북지방이라고 그래. 마치 이 함경도가 우리 조선 동북 쪽에 있는 것처럼 만주도 중국의 서울인 남경에서 보면 동북지방이 되거든. 무엇이든지 붙여 친근감을 갖게 하자는 내 설명은 불가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저기 강가에 내놨던 그 뻘건 탄자 만주서 가져온 겁니까? 거 만주서 산 거야요? 내 생각이 거지 반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알았으나 소년의 호기심도 처음엔 역시 그 탄자에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탄자라 함은 무슨 털인지 털 이면을 모르는 나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으나 여우의 털로서는 과히 클 것 같기도 하고 늑대의 털로서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을 석장을 이어서 밑에 빨간 빳빳한 모술란을 붙여 만든 것이었다. 펴고 누면 과히 큰 키가 아닌 나로서는 발이 나올 정도는 아니어서 이 반삭을 넘어 나오는 피난행에 어느 때는 유계화차 지붕 위에서 뒤집어 쓰고 한풍과 우로를 가리기도 하였고 찬 여관 방바닥에서 방을 지새우게 되는 날은 번번이 방과 나는 그것을 반반에 쪼개어서 깔고 겨우 한습을 막아온 물건이었다. 거 좋소? 북신북신한 털 위를 한번 쭉 손바닥으로 거슬러 훑어보고 또 쓰다듬어 내려와 보고 방은 내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그의 본성대로 상찬으로 치고는 너무 무의미한 입맛을 쩝 다시었다. 이 말 끝에던가 내가 짐은 지고 오는 류크를 덜리우고 옷도 다 빼앗기워 사로맞다 바람이 되더라도 이 단자만 무사하면 구만이요. 한 나의 발언으로부터 우리의 환향은 언젠가 금이 환향이란 말 대신에 사르마따 환향이란 명칭을 만들어 쓰게 되었고 그걸로 해서 킬킬대고 웃게 되었고 따라서 내가 서울 가서 다시 책상을 놓고 앉게 될 적에 깔아볼 생각이요. 하고 나서게까지 된 이 탄자는 이러한 나의 알뜰한 염원이 존중함을 받아 귀중품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었다. 귀자를 붙인 또 한 가지 연유에는 이것이 돈을 주고 바꾼 것이 아니라 소련 장교, 동부전선의 활약한 전차대로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트바니아 등등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팔꼬뱅이와 어깨와 다리 사체기에 총을 맞고 흉터가 생긴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으로 이야기하던 장춘서 내 옆방에 들어있던 이반이라는 전차 중자에게서 받은 물건인 까닭도 있었다. 그는 나중 백림까지 쳐들어가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온 장교라 하였다. 이 탄자는 반삭이 훨씬 넘는 세월을 처처로 전전해 오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선망과 많은 웃음을 제공한 물건이었다. 소년이 산 것이 아니냐고 묻는 말에는 물건 자체, 그 유독히 붉은 빛깔이라든지 북실북실한 털의 촉감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호기심 이외에 별다른 욕기가 있을 수 없음을 모름이 아니나
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로라 하고 정말로 한다면은 부대적인 설명 이 또한 적지 아니한 시간을 차지할 것을 깨닫고 음, 샀어 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런 것으로 허다한 시간을 잡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남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년의 심리 중에 그만한 내 요구에 응할 준비만은 넉넉히 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짐작한 이상 또한 그 절대의 호기를 놓쳐서는 아니 되리라는 성급한 요구도 없지 아니한 까닭이었다. 그럼 일본 사람은 다들 도망을 가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 셈인가? 소년이 잠깐 잠잠한 틈을 타서 나는 비로소 공세를 취하여야 할 것을 알았다. 도망도 가고 더런 총도 맞아 죽고 더런 남아있는 놈도 있지요. 남아있는 건 어디들 있노? 저 살던데 그대로 있나? 아니요. 한 군데 몰아놨죠. 저기 저. 소녀는 손을 들어 사너리에 있는 불을 놓았다는 벽돌집의 약간 왼편 쪽을 가리키며 저기 저 골통이에 그전 전에 살던 데에다가 한 구퉁이를 잘라서 거기 집어넣고 그 밖에선 못 살게 해요. 그 중에선 달아나는 놈도 많지만. 달아나? 돈 뺏기기 싫어서 돈을 감춰가지고 어떻게 서울로 달아나 볼까 하다가는 잡혀서 슬컷 맞고 또 돈 뺏기고 아우지나 고무산 같은 데로 붙들려 간 게 많았어요. 나도 여러 개 잡았는데요. 내가 다 잡았어. 어떻게? 저 골통이에 내 뱀장어 날마다 도맡아 놓고 사먹는 조합장인가 지낸 놈이 있었지요. 너 이놈 돈푼이나 상당히 감췄구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었었는데 하룬 해가 져가는 초저녁입니다. 저 우이 소녀는 상반신을 절반이나 비틀어 돌려서 우리가 내려온 축동길로부터 훨씬 서편 쪽으로 올라간 강상을 왼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 위짝 뚝 너머를 왼 사내하고 여편네하고 둘이서 넘어오겠지요. 길 아니난 대로 오정 골라서 넘어오듯이 넘어오는 것인데 거길 몰라서 저 위거정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내가 보았지요. 이 어슬어슬해서 어딜 가는 웬 나들이꾼이 길을 질러가느라고 이런 길도 아니난 험한 데를 일부러 골라오는 건가 하고 아무리 보아도 수상하지 않아요. 덤비거든요. 가만 목을 질러서 풀숲에 숨어가지곤 고개를 더듬는 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조합장 연놈들 아니겠어요? 그놈은 흰 두루마기에 모쪼란 개나리 보따리를 해 짊어지고 여편에는 회색 세로 치마에 고무신을 신고요. 그러니 보지 않던 사람이야 아래는 재간이 있어요. 그놈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든 길로만 왔대도 못 잡았을 뻔했지요. 그때 난 그놈들이 강을 다 건너도록 두었다가 뛰어가서 김선생, 위원회 김선생한테 가 일러드렸지요. 이만한 그는 두 활개를 활쩍 벌렸다가 그 벌린 두 팔로 공중에다가 둥그러미를 그리며 보따리 속에서 나온 꽁꽁 뭉친 돈이 터뜨리니깐 이만 하더래요. 뭐 50만 원이라든가 60만 원이라든가 그걸 다 얻어 감춰 뒀더랬는지 금비녀 금가락지도 수두룩이 나오고요. 그놈 매 흠뻑 맞고 고무산으로 붙들려 갔지요. 사투리를 바꿔 쓴다면 이렇게 될 말로 그러고는 싱긋 소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아까 축동 말랭이에서 웃던 웃음을 나에게 연상케 하였다. 과연 그는 그래서 이거 하나 얻어 입었어요. 하고는 훌렁훌렁하는 카키빛 양복 저고리 자락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또 한 번 싱긋 웃었다. 그렇게 물샐 틈 없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달아나는 놈은 미꾸라지 새끼처럼 샌단 말이야요.
내가 이때 소년의 미꾸라지라는 말에서 문득 연상한 것은 아까 모래판 위에서 그 행동을 들여다보고 있던 한 마리 생선이었다. 대가리가 부서진 이 생선의 단말맛적인 발악은 지금 소년이 말하는 소위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여 남김이 없는 듯도 하였다. 그 하잘 수 없이 된 존재의 애타는 목숨을 죽이기 위하여 물의 방향을 더듬어 날뛰던 작은 미물. 그것은 내가 강을 건너온 뒤에 한 개 더 잡힌 동족 동무와 함께 소년의 자유스러이 내젓는 왼팔 끝에 매달리어 역시 간헐적으로 버둥거리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또 한 놈의 집은 득이 만면한 소년의 볼이 홍조가 되어서 쭉 비어져 나온 우두퉁한 입이 이제는 한없이 재빨리 여닫히는 것을 뜻밖의 느낌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소년의 남은 또 한 가지의 술책이 어떠했던 것인가를 못 얻어들을 줄은 모르고 그런데 어째 잡은 뱀장어는 애써서 일본집에만 가져다 파누? 아마 돈을 많이 주던 게지. 하고 놀리었다. 놀리느라 해놓고 생각해보니 일견 뜻이 꿋꿋함이 틀림없을 이 소년의 비위를 거슬렀을까도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는 돈도 많이 받지만 조선 사람은 이걸 잘 먹지도 않고요. 하며 순순히 내 놀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쯤으로는 도저히 자기의 자존심이 손상치 아니할 것이란 표정을 그 얼굴에 갈아 채워가며 그는 거침없이 걸어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 힘의 여세를 빌려 그 밖에도 또 하나 그놈들께 가져가야만 할 일이 있지요. 무슨 일? 소녀는 입을 다물고 한참 잠잠하였다. 그러나 종래는 나의 존재에 대하여 종전에 내린 자기의 판정을 한번 흉중해서 되풀이해 보고 그것에 조금도 착오가 없었음을 재인식하는 것처럼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잡고 나서 하루는 위원의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 있니? 단박에 그러십니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나를 세우는지 알아?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린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깐 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않네? 그러시고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날려는지 잘 지켜야만 된단 말이야. 내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것 보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잡은 이 뱀장어가 왜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절반은 소녀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림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 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감옥에서 나왔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놈 살던 집 얻어가지고 개서 지내지요. 김 선생 낸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 하고 나보다 적고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다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죠.
그런 분이시야.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렇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를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곳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건 그런데 또 너 그 김 선생이란 네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을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소녀는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안직 못 보셨군요. 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에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 껴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었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이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 맵니다.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개를 비라리 헐어 촌으로 나려오지 않습니까? 배추 꼬랑이를 먹는다, 꽃은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삶는다. 그래 저보다 정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우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산에 없앤 것들만인 데다가 애새끼들만 오글오글 하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무얼합니까? 그 중에서도 외목 나쁜 것만 해온 놈들은 돈이 있어 도리어 뭘 사먹게들이나 하지만 그렇게 아이 새끼들만이 많은 거야 없고 지고 걸리고 해서 당기는 게 말이 아니랍니다. 저번에 또 한 놈은 다다미를 들치고 판장을 제치고 그 밑에 흙을 두 자나 파고 돈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감춘 걸 알아낸 것도 내가 알아냈지요. 그런 놈들이 벌떡 일어나지 못하게는 해야겠지만요. 그 밖엔 정말 다 죽었습니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일단 자기 흥분이 대상을 잃은 상태로 기운을 풀어놓고 걸어오던 소녀는 이때 다시 기운을 내어 똑바로 고개를 해든 채 꼿꼿이 눈앞의 1점 공간을 응시하면서 1층 보조를 거칠게 높여서 뚜벅뚜벅 전진하는 듯 나아갔다. 건 정말 다 죽었습니다. 죽으니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가던 반대편 짝길 바깥쪽으로 딱 외향을 하여 머물러 섰다. 그러고는 바른 손에 들었던 삼지창을 들어올려 겨누어서 전면에 허공을 무찔렀다. 이렇게 해서 엎어뜨려 놓을 기운 가진 놈도 없이 이젠 다 죽었는데요 뭘. 창뿌리가 내다른 곳에는 어디로 가는 소로인지 풀에 반 이상 덮인 조그만 한 줄기 갈래길을 내어놓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 없었다. 그는 무슨 힘인지 그저 남고 남는 힘에 못 이겨 끌려가듯이 이 조그만 논두렁길을 향하여 이끌려 들어갔다. 회령에서는 정거장이 전체적으로 폭격을 받아서 어느 모양으로 어떤 건축이 서 있었던 것인가를 조금 더 분간하여 알지 못하리만큼 완전히 부서져 있었지만은 청지는 하 커서 그랬던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서 있었던 정거장인가의 상상을 허락할 만한 형적은 남아 있었다. 시가지에서 정거장에 이르는 광장 전면에 와 서서 보면 걷어치우다 남은 무대의 오도구처럼 한 면만 남은 정거장 본건물의 정면만으로도 남아 있었다. 건물의 입체적 내용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평면 속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이 간판적인 의미밖에 없는 형의만도 미미하나마 사람 마음의 일종의 질서감을 깨뜨려 주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없지 아니한 듯도 하였다. 정거장 정면 좌우에는 회령 이래 낯익히 보아온 새끼줄 대신에 콘크리트 말뚝을 연결하여 나아간 철조망까지 있었다.
덜어는 썩어서 끊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끊긴 것 같기도 한 그 중간중간 철선 사이로 무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에는 여기도 다름이 없었으나 그 저편 폼 근해에 예전 같으면 토돛고 창고로밖에 안 쓰였을 납작한 판장으로 만든 집 안팎으로 소련병과 여관들과 또 드물게는 피난민들의 몇 사람조차 섞여서 무엇인가 짓거리며 어깨를 치며 드나드는 것을 보는 것도 한갓 여유감을 주는 풍경이 아닐 수도 없었다. 그 철책을 들어서서 건너다 보이는 중간 폼의 콘크리트 바닥과 기둥들도 성한 채 남은 것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훑어 내려가면서 보니 예전 폼에서 폼으로 사람들을 건너다 주었을 어디나 있는 성가스럽게만 여겨지던 구름다리도 제대로 남아 있었다. 성가스럽고 귀찮고 몸이 무색한 것이 질서란 것이었던가 생각하며 그 하잘것없는 조그마한 질서를 그리워하는 경우에 도달한 지금의 자기를 생각하면 괴로움과 쓸쓸함을 씹어 넘기기 떫은 감같이 하는 자기에게도 과히 쓸쓸한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들여다보던 노서와 발 포켓 알파벳에 책을 덮어서 주머니에 넣고 주저앉았던 돌 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말리는 리가 없이 된 폼 위를 구름다리를 향하여 걸어갔다. 아마 한 방향의 차를 기다릴 스무날 동안 낯익히 보아온 사람들, 그러나 누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는 이들의 무리가 이 기둥 저 기둥에 기대어 섰고 거적을 깔고 부축하여들 앉고 밑을 붙일 만한 돌마다 깊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서 엷은 첫 황혼 속에 잠겨들고 있었다. 구름다리 쪽으로부터 오는 같은 복색을 한 두 여군이 팔을 다각끼고 무엇을 속삭이며 지나가는 이들과 어기어 지나갔다. 짙은 다갈색 오버에 깡통이 무릎이 드러나게 짧은 장화를 받쳐 신고 머리에 베레를 얹은 그들의 얼굴에는 영양에 빛나는 탄력이 흐늘거리었다. 구름다리 층계가 밟힐 때까지 갔다가 돌아선 나는 중간에서 또 그들 여인과 어기어 지나왔다. 모쪼하게 키가 작고 다부지게 생긴 그 중에 한 사람은 까만 눈잡이라든가 곱게 내려붙은 눈썹이라든가 평면적인 전체적 인상으로 보아 소련의 국적을 둔 조선 사람이 틀림없겠으나 그는 여태까지도 역시 쌀을 다각끼고 지탱하여 가는 동성 반려에게 무엇인가 한없이 하소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조선에서 자라는 사람으로 지금 네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리만큼 전체적으로 다부진 긴축한 그들의 육체 중에서도 의복이 다 가물일 수 없을 만큼 유난히 풍성한 그들의 유방은 협박감이 없이 자유스럽게 자라난 유일한 표적인 것 같기도 하나 하룻날에 일을 다한 곰비만이 깔린 이 황량한 처소에서는 팔을 다각끼고 몸을 서로 의지하여 가며 무엇인가 열심히 속삭이고 면면이 하소하여 그치지 않은 그들의 뒤 자영 역시 붓을 들어 그리자면 두어자 정막에 이를 밖엔 없었다. 너 나의 내 것과 내 것의 분별감이 모호해지는 신비한 황혼 때를 만나면 힘차고 씩씩하고 탄성이 풍부한 그와 같은 청춘에 있어서조차 그들 역시 어느 나라의 주인공도 못 된다는 표백을 스스로 싸고 도는 듯하였다. 나는 그들의 속삭임을 엿듣고 따라가고 싶으리만큼 고혹적인 독고감을 새삼스러이 느끼었다. 발이 멈춰졌던 폼 한편 짝 기둥에 기대고 서서 나는 방과 내가 같은 관찰점에 도달한 우리의 노인관을 머릿속에 되풀이하였다. 방과 나의 노인관은 어느 것이 현실적이요 어느 것이 가설적이었는지 모르리만큼 한 가지 과실로 맺혀 떠다질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남과 같이 살아야 한다면 노소와 사람만큼 무난한 국민이 없을는지도 몰라. 한 것은 20여일 동안 수많은 노소와 사람들을 만난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이 결론은 중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면 다이었다.
이것만 그럼에 틀림이 없다 하면 소련의 지금 현실이야 어떻게 되어 있든 또한 장차 어떠한 정책이 국내적으로 유행적인 것이 되든 동고에 있는 민족들의 우위를 장애할 아무런 구국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사실 그동안 그들로 말미암아 당한 우리들의 성화스러움이란 하나 둘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몇 푼 안 남은 여비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술을 사서 대접하였다. 몸에 찼던 물통이나 펜 같은 것이라도 귀에 대고 절레절레 흔들어 보고 가지고 싶어하면 선선히 선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사르맞다 환향이란 말을 토하면서 킬킬거리고 오던 우리들의 수많은 웃음 속에는 이러면 어찌할 수 없는 채관이 깔려 있다고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무시로 연발하는 다바이와 다발총의 협의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들은 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다음 순간에는 그들은 당장에 후회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순간적이었고 충동적이었다. 행동적이었고 발작적이었다. 그리고 그 발작의 행동이 단속되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는 긴 관상의 스톱이 머물러 있는 듯하였다. 그들은 잠자코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 생각에 잘 잠기곤 하였다. 그런 때에도 보면 어느 누가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 하는 따위의 노서와 대예술가들의 주제를 시시각각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하였다. 순전히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 세계 인류를 포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슬라브족이어야 한다는 염원, 연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섞인 이 위대한 염원을 감히 풀어볼 수가 있었으랴. 사실로 그들 군대에는 얼마나 많은 이민족이 섞여 있었던 것인가. 슬라브, 그루지아, 타타르, 우즈베크 등등.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화가라 하면 화가로 알고 환영하였고 교원이라 하면 교원으로 알고 환호하여 받아들이는 한낱 우직한 농민들에 불과한 듯하였다. 그들은 농민인 까닭으로 농민에게 특유한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는지는 모르나 그 대신 소박하였고 어리석었다. 남양서 회령까지 오는 차중 우리는 비를 만나 그들이 숙식하는 무게화차 위에 실은 적십자 자동차 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들이 배당으로 타오는 수프를 한 스푼을 가지고 방과 나는 그들과 함께 번갈아서 떠먹어가며 그들의 띠 으스바꼬이네를 들었다. 띠 으스바꼬이네 미냐. 그대여 나를 달래줘요. 스카지 쉿도 에또 쉿가. 그건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내 빠끼다이 미냐. 나를 버리지 마세요. 스카지 쉿도 에또 쉿가. 그건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밤새도록 외치는 노래는 환희의 노래 아닌 것이 없겠건만은 통이 굵게 터져나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끝 마무리마다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며 혹은 마디마디에 우수가 떨리는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있었다. 울거나 웃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같은 모멘트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자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요만한 정도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내 노소와 언은 장춘일에 쭉 들어오는 그들 노래의 유일한 후렴이었다. 날이 밝아서 우리가 그 적십자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방은 기차 선로를 채 나서지도 아니하고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서서 친구들의 저 지긋지긋한 질긴 키스. 키스는 질기고 길수록 좋은 것이지만은 당신의 지긋지긋한 긴 수염이 나는 영 싫어요. 오랜 우리들의 열호를 일시에 풀어 팽개치게 하는 동시에 갑작스러이 또 새삼스러운 사내들의 여수를 급격히 밀어다 주도록 방은 이렇게 요게 염염한 니마이의 목소리를 써서 우리를 웃기면서 아직 무슨 깨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그의 두 볼을 동시에 쓸어내리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거 뭐라고 하는 말이띠까?
하는 그에게 내가 미 아드나 쌤아,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는 소리 아니오. 그게 하니까 글쎄 그런 모양인 줄 나도 짐작은 하였소마는 하고 그는 다시 또 억울하다는 모양으로 쓸다 멈춘 두 볼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말을 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지만은 우리는 그 기쁨과 슬픔에 같이 섞여서 한 가족이 되어 지내더라도 아무 흠이 없을 것임은 하필 이날 밤에 하나여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민족을 달리한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회역과 사람을 유별히 그립게 하는 황흔의 그림자는 층일층 홀로 혼자 되는 나의 고독감을 내 흉저에 깊이 앉히어 놓을 뿐이었다. 그래도 역시 잠은 오지 아니하였다. 축축한 찬 냉기가 얄팍한 요 껍데기 위로 스며 나온다. 나는 쿡쿡 쑤시기 시작하는 듯한 다리를 다리 위에 포기에 얹고 몸을 젖혀 모로 누웠다. 그리고 애매한 그 다음 일만 생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정거장 납작한 판장집에는 어느덧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여건에게 방과 내가 회령에서 떨어지게 된 전말을 이야기하였음도 회령서 그때 선발한 첫 차가 지금 어디쯤이나 와 있을까를 묻기 위함이었다. 회령서는 군에 들어와 있는 군용차가 둘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나는 여건에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처음 방과 내가 타려던 차는 화통이와 달리려고 그것이 궁둥이를 내밀고 뒷걸음질을 쳐오던 폼에 바싹 다가붙어 서 있는 차이었으나 일단 붙었던 화통이 도로 떨어져 달아나면서 그 다음 2번 선에 역시 같은 모양으로 와 서 있던 차에 가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선로를 뛰어넘어 서서 새로 화통이 가 달린 차로 달려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타지 못하였다. 방은 소련병에게 장춘서 가지고 온 증명서를 내보이고 교습을 하여 겨우 양식인가 실어서 천막을 친 차에 오를 수가 있었으나 나는 동행인 줄을 모르는 소련병의 거절로 말미암아 주춤주춤하고 완전히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는 동안에 차는 떠나고 만 것이었다. 부득이 뒤에 떨어진 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를 몰랐다. 아무래도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어떻게라도 해서 될 수 있는 일 같지도 아니하였다. 처음 화통을 달았다가 떨린 차는 그대로 목을 잘린 채 1번선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맨 꽁무니에 달린 서너 개 유계 화차 지붕에서는 사람들이 부슬부슬 흩어져 내려오기를 시작한다. 이 차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차라고들 하였다. 화통이 없는 것이며 또는 척 있어 볼 희망도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때 결심하였다. 다시 회령거리로 어정어정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아니하였다. 그만치 나는 아침부터 이 차로 말미암아 제일로 분주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차로 말미암아 제일로 긴장한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까? 나는 사람들이 부슬부슬 흩어져 내려오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턱을 손에 받쳐 얹고 이렇게 곰곰 생각하였다. 그리고 눈을 지르 감았다. 언제 떠나도 좋다. 하였고 아니 떠나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길을 쓰듯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 존재는 역시 항상 운명의 회오리 바람 속에 놓여있는 나일 수밖에는 없었다. 손바닥 위에 턱을 괴고 눈을 지르 감고 앉았는데 귀에 트럭으로 청진 갈 사람은 없느냐는 소리가 발 아래에서 들린 것은 바로 이때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쫓아갈지 쫓아가게 될지 안 될지조차 모르는 무망한 순간들을 벗어져 나와 일사천리로 청진을 향하여 내 다른 몸이 된 것이었다. 얼마 주고 오셨습니까? 내 말이 일단 끝나자 이러고 묻는 젊은 여관은 친절한 사람이었다. 내가 120원에 왔어요. 하니까 그는 꽤 비싼데요.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이나 전화통에 매달려
찌르릉 찌르릉 전화의 종을 울리었다. 전화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는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화통으로 갔다. 역시 전화는 종래 나오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전화도 아니 나옵니다마는 나온데야 요새는 어느 정거장이나 금방 지나갈 차라도 모르고 지나치는 차니까요. 참으로 이것은 어느 정거장이나 정거장의 지울 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말에 그렇겠지요 하면서 순순히 그들의 죄가 아닌 표적을 남겨놓고 그 조그만 사무실의 나무 문을 밀고 나왔을 때에는 과연 거기에는 이 젊은 여건의 설명을 당장에 힘들이지 않고 반증하듯이 저편 쪽 구름다리를 지나 이쪽으로 그 머리를 내밀고 전전하여 오는 차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방이 탔을 앞으로 서너 칸째 되는 천막을 가린 차설 위치를 찾아 허둥거리었다. 사람들은 내린다. 탔으리라고 생각한 착간에는 방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30여량 달린 차의 꼬리가 보일 때까지 줄다름질을 쳐 보았으나 내가 찾는 사람은 종래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불렀으나 혼잡통에 들릴 리가 없다. 나 할 일이 이 밖에 더 있을 수 없겠건만 나는 나 한 일에 자신이 없어진다. 그 양반 탄 차를 내가 잘못 알고 뒤지는 동안에 벌써 내린 거나 아닌가? 혹 그 양반이 회령서 오다가 중간에서 다른 착간으로 옮긴 것을 내가 모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후에 질서 없이 내 자신을 잃은 머릿속에서 회전한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틀림없는 데다가 또 아침역 트럭 위에서 열심으로 내저은 내 모자를 볼 기회를 방이 붙잡지 못하였다면 그는 내렸더라도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허둥지둥 역 광장을 향하여 출구를 나섰다. 그러나 철사 꿰어진 사이로 나오는 구멍만도 세 군데가 넘는 이 광장 전면에 섰다기로니 아무 짝패가 없이 단신으로 나올 사람을 발견할 정확성이 있을 리가 있는가. 나는 단념하였다. 그러나 아주 그러고 말 수도 없었다. 이 차가 회령서 오는 차입니까? 맨 나중으로 나오는 젊은 농사꾼의 내외. 맨 바짓바람으로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마대로 만든 큰 독 같은 綠색을 궁둥이 밑까지 달고 너들떡거리고 나오는 그 젊은 사내에게 나는 허둥지둥 묻지 아니할 수 없었다. 예, 회령소 옵니다. 인제 겨우 한 고비는 지났다는 그러나 앞으로 장차 몇 고비나 남았는가 하는 안도보다는 한탄이 더 많이 버물린 어조로 젊은 남편은 길게 예, 예를 내뿜는다. 아침 회령서 떠난 차 분명하지요? 그렇다니깽요. 전라도 사투리는 열렸던 입을 채 닫지 못하고 얼이 빠져서 서 있는 사람의 옆을 서슴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혹 도중에서 내려서 내가 타고 오리라고 알고 있을 제2 화차를 기다려 나와 같이 타고 오자고 내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렇게 앞이 막힌 소극적인 방도 아니다. 게다가 청진, 이 땅은 누가 말한 것은 없으나마 암암리에 우리들의 제1차 목표지가 되어 있음직도 한 일이 아닌가. 젊은 내외가 지나쳐 피난소로 꺼부러져 사라졌을 때 나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엔 없었다. 지금 이들을 실어 가지고 온 차가 아침 방이 타고 내가 못 탔던 차임은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아니라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곳은 방의 고향이요. 친구도 많은 곳이겠지만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내게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은 내일 아침부터라도 일찍 일어나 정거장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기를 바랄 밖에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도 나와 만날 기약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정거장 밖에는 나올 길이 없음을 모르지 아니할 테니까. 그것도 한 이틀 해 보다가 못 만나는 날에는 혼자서라도 가는 수밖엔 없는 게지.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보면 이 유일한 결단으로 해서 오는 의외의 용기도 없지 아니하였고
그러지 않기로니 그 유일한 길 자체에 기허의 광명이 없는 것만도 아닌 듯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나는 여관으로 돌아와 자리를 보고 누운 것이었다.